한 나라의 민주주의가 그 근본부터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가른 중대한 결정.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봅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거죠. 대체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게 된 걸까요? 이 결정에 엄청난 무게를 더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숫자 8인데요. 당시 재판관 9명 중 공석이었던 1명을 빼고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이건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 성향 이런 걸 다 떠나서 오직 헌법을 지킨다는 단 하나의 원칙 아래 모두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뜻이죠. 자, 이 역사적인 순간의 핵심만 딱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4월 4일 8명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그럼 이 판결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판결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짚어보죠.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거취가 결정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시작된 4개월간의 정말 길고 긴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그런 역사적인 판결이었어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왜, 어떤 근거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을까요? 그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측의 주장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대통령은 국정이 마비되고 야당이 도를 넘었다는 걸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은 정치로 풀어야지 그걸 군대를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가장 심각한 위반은 바로 국가 긴급권의 남용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군통수권이라는 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를 지키라고 준 막강한 권한인데 이걸 정치적 다툼을 해결하는 데 썼다는 거죠. 이건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본 겁니다. 법원은 이걸 한마디로 국민이 준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거부권이나 국민투표 같은 정상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다 건너뛰고 또 객관적으로 나라가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오직 주관적인 확신만으로 군대를 동원한 것, 이건 국민이 맡긴 신성한 권한을 그냥 정쟁의 도구로 써버린 거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한 거죠. 자, 그런데요. 대통령의 행위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도 있었겠죠. 이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민주주의 제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민주주의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 방식입니다. 먼저 국회가 아주 신속하게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요.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 평화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인 헌법재판소가 법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입법, 사법,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서로 맞물려서 행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을 막아낸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시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민주주의의 실패나 위기라고 생각하기 쉬우는데 헌재는 정반대로 본 거예요. 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위기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증거라고 선언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판결의 의미를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걸 넘어서 우리 사회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중요한 가치를 지키려고 했는지 그 깊은 의미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문정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죠. 이 모든 판결의 시작과 끝이 바로 여기 국가의 정체성에서 비롯된다는 걸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각인시킨 겁니다. 결국 이 판결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정치적 반대 세력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군대가 아니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운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남긴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역사의 엄중한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4개월이었죠. 12월 3일 계엄 선포로 시작해서 국회의 탄핵 수출을 거쳐 마침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이 기나긴 위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 대통령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의무, 바로 헌법을 지키는 의무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더는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남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과연 무엇일까요? 잘 만들어진 법 조항일까요? 아니면 견제와 균형 같은 제도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걸 지키려는 우리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 이게 바로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